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나 빨라 의료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 중 절반인 4개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이 확인된 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광고했던 수치보다는 성능이 떨어져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용 공기청정기가 기준대로 설치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60%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공기청정기와 함께 일반 환기 장치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기술 발전과 달리 과학 기술인을 위한 복지나 인프라 등 처우는 부족한 편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과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이상목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G 스마트폰 이동통신 서비스가 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일반용 5G 서비스도 세계 첫 개시의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젯밤 11시 아이돌 그룹 엑소, 월드스타 김연아, 뇌성마비를 극복한 수영선수 윤성혁 씨 등 5명의 첫 5G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같은 시각 KT는 대구 동성로 KT 직영점에서 KT 직원 가족의 단말기를 개통했습니다. 1호 가입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이지은 씨로 이 씨의 남편은 대한민국의 최동단인 독도와 울릉도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사 직원입니다. LG유플러스도 서울 종로 3가 대리점에서 1호 가입자인 유튜버 김민영과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통사들이 내일 개시하려던 일반용 5G 서비스를 조기에 개통한 것은 애초 오는 11일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던 미국의 이 통사 버라이즌이 오늘 조기 개통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일반 5G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통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5G가 자율주행차와 무인 로봇 등 지금껏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서비스를 실현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5G 시대를 앞서갈 수 있게 된 만큼 세계 최고의 5G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국가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첫 5G 서비스를 5일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신업체가 일정을 앞당기면서 우리 역시 심야에 전격적으로 개통을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경쟁을 벌일 만큼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각축전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 1.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세계 최초를 알렸지만 전용 스마트폰이 없어 기업용 서비스만 일부 가능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린 겁니다. 5G는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꿈의 통신으로 불립니다. 현재 4세대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가량 빠릅니다.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1초면 충분합니다. 5G 서비스는 의료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KT가 현재 LTE보다 싼 월 8만 원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요금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데이터는 완전 무제한이고요. 해외에 가시더라도
로밍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G 상용화 첫 해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5G 인프라를 열고 VR, AR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VR, AR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2011년 4세대 LTE 상용화 이후 8년 만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한동안 침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5G는 IT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는 기술인데요. 서비스가 보편화하면 증강현실 등을 통해 스포츠 중계와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고 자율주행차와 원격 의료 등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8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 화상통화. 통화 중 자신의 모습을 일반 사진처럼 포토샵이나 이모티콘으로 꾸밀 수 있고 아예 3D 아바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단톡방처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실시간으로 딜레이가 없이 그랬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야구장 전광판에 상상 속 동물인 황금빛 비룡이 날아들어 포효하는데 TV나 스마트폰으로 중계를 보는 야구 팬들도 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5G의 주력 서비스인 증강현실, AR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경기장 구석구석 원하는 곳을 확대해보거나 순간순간 놓친 장면을 다시 보고 공연하는 아이돌 스타의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까지 감상할 수 있는 것도 5G 기술 덕분입니다. VR, AR, 프로야구, 골프, 아이돌 라이브, 게임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홈 트레이닝, 교육, 또 클라우드 게임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출시 준비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일상 속 아기자기한 편리함은 물론 보안과 교통, 의료 등 기존 산업 전반에서 혁신적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스마트 오피스에는 AI 무인 자판기와 바리스타 로봇이 배치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드릴게요. 빌딩 제어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무인 점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에 활용될 경우 스마트 주차와 카쉐어링 서비스, 차량 보안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영상 통화라든가 또 원격 진료처럼 먼 곳에 있는 이런 의료 행위들도 충분히 가능한, 즉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개념이었던 5G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거란 기대감 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 담긴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가수 겸 작곡가 존 레전드입니다. 구글은 유명인 목소리 서비스가 구글 어시스턴트의 데뷔 이래 가장 인기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개발자 회의에서 6명의 유명인사 목소리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머지 5명의 인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판 중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성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의 시험 결과를 보면 4개 제품의 공기정화 능력이 1분 기준에 0.01에서 0.03 세제곱미터에 불과해 최소 기준치인 0.1 세제곱미터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최소 기준치를 초과해 공기청정 성능이 입증된 나머지 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광고했던 수치보다는 30에서 65% 정도의 낮은 공기청정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와 폼알데히드 같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성능은 2개 제품만 기준에 부합했고 7개 제품은 성능이 미미했습니다. 또 1개 제품은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유해 성분인 MIT와 CMIT가 검출돼 제조사가 전량 회수와 무상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비교 정보는 소비자 시민 모임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피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어릴 때도 나가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마스크 네. 쓰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요. 예.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사실상 실외에서 하는 수업이 금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비상조치가 발령이 돼도 막상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내리는 학교는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채워야 하는 수업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밖에서 하는 체육 수업을 취소한 경우는 사실 96%가 넘어서 굉장히 많았는데, 네. 하지만 정작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단축 수업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거의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92%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런 휴교라든가 단축 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 네. 정작 학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런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환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이 예.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청정기겠죠. 예. 가정에서도 요즘은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다 쓰고 계실 텐데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진짜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네, 공기청정기만으로 미세먼지를 완전히 막을 걸 네.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연구팀이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서울과 광주 지역 6개 학교를 대상으로 9종의 공기청정기의 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실 크기의 한 1.5배 용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썼을 때 초미세먼지는 60% 이상, 미세먼지는 54에서 많게는 61%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기청정기를 켰을 때 일단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나타난 네. 건데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2.5는 예. 이 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보통 이 교실 안의 농도가 바깥 농도의 한 59에서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생들이 밖에 나갔다 오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직후에 이 교실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예. 특히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교실 밖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 미세먼지, 그러니까 조금 입자가 큰 PM10의 경우는 예. 학생들의 실내에서 활동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초미세먼지와는 달리 오히려 교실 안의 농도가 바깥보다 45%까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특히 이 PM10의 경우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로 잘 흡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바닥 물 청소를 한다거나 창틀을 자주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먼지떨이 발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교실 안에서의 환경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입자가 큰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들은 교실 청소를 병행해 주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초미세먼지는 그래도 공기청정기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 예. 환경도 같이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일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물론 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일반적인 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이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이지만 이산화탄소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데는 이 환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두 방법을 번갈아 쓰게 되면 이 전력 소비를 40%까지 줄이면서 한 가지 장치를 계속 쓰는 것보다 훨씬 네. 더 경제적으로 이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초미세먼지를 잡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다고 네. 하니까요.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 뭐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환기청지까지 함께 병행해서 트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봄나물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좀 봄나물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마트나 뭐 시장에 가도 봄나물 한창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 몸에 해로운 물질은 없을까 이렇게 아직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과학 본색에서 봄나물 좀 잘못 먹으면 네. 중금속 걸릴 수도 있다, 중금속 섭취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함께 전해주셔서 좀 걱정했던 적이 있는데 또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예.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나물 450여 건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7건이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뭐 우리가 흔히 먹는 봄나물 종류들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물 330여 건과 이 도로변 등에서 자란 야생 봄나물 예. 12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뭐 아주 일부의 미나리와 돌나물, 냉이 등에서 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해당 나물들은 폐기 조치를 하고요. 생산자들한테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먹을 위험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은 다행인데 네. 물론 뭐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아예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농약이 검출됐다는 좀 걱정입니다. 봄나물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이 봄나물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데쳐 먹어야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은 달래나 뭐 더덕, 돌나물, 쓴바귀 등이 있는데요. 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병균이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어 먹는 게 좋습니다. 예. 반대로 이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봄나물도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냉이나 고사리, 뭐 달래순, 두릅, 원추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나물들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꼭 끓는 물에 데쳐 먹어야 하는데요. 그냥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서 원추리의 경우는 자랄수록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어린 순만 먹는 게 좋고요. 또 끓는 물에 데친 뒤에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찬물에 담갔다가 먹는 게 좋습니다. 네. 4월에 또 고사리 많이 먹잖아요. 예. 이 고사리의 경우도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드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는 찬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봄나물 좀 쉽게 생각했던 그런 네.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조리하는 게 좀 까다롭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네요. 네, 이 나물을 채취할 때도 예. 요즘에 이 독초를 봄나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도시의 도로나 하천가에 있는 봄나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오염 위험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4월에서 5월 초에 나는 제철 봄나물들이 특히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향도 좋은데요. 이 맛은 물론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함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사리나 두릅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 봄나물 종류에 따라서 먹는 방법 정말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수증 속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대체하기 위해 쓰이는 물질들이 똑같이 동물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비스페놀 F와 비스페놀 S, 비스페놀 Z 등 비스페놀 A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쓰이는 물질들이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비스페놀 A 대체 물질에 노출된 제브라피쉬는 부화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안구 크기 비율도 감소했으며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의 대체제라도 마냥 안전한 게 아니라며 화학물질의 독성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가 빠른 속도로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데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특산종인 구상나무가 아예 멸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상나무 최대 서식지인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부근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푸른 상록수지만 가지만 앙상하게 말라 죽은 채 서 있습니다.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 뿌리채 넘어진 고사목도 절비합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반야봉 일대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발 1500에서 1800m에 주로 서식하는 지리산 구상나무의 70%가 이미 고사했습니다. 40여 곳의 고산지대 산사태도
집단 고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가 생물 종에 끼치는 영향에 처음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한라산에서 시작된 고사 현상은 지리산을 거쳐 설악산과 오대산 등지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의 사촌격인 분비나무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겨울 적설량이 크게 줄면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발 1,400에서 500지대는 적설량이 4월 초순에 거의 한 50cm에서 1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cm 이하의 녹색연합은 최근 3년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빠른 속도로 숫자가 줄고 있는 구상나무를 시급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밝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노화로 인해 발생한 활성산소가 세포의 DNA를 손상하고 결국 연골세포를 퇴화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화한 연골세포에서 연골을 파괴하는 특정 마이크로 RNA가 생성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더불어 이 마이크로 RNA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 발작 증상이 잇따르자 전자담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속속 보고돼 그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발작 증상을 일으킨 사람은 35명이며 10대 등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자담배를 몇 모금 마시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흡연 뒤 하루가 지나 발작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DA는 수집된 사례들은 자발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발작 증상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부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 한갑 분량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FDA 국장은 발작 증상의 원인이 전자담배 흡연 때문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에 따른 경동맥 파열로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200건이 넘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FDA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부정적인 경험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발작 증상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주민피플에서는 매주 목요일 과학계 주요 인사를 초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현직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상목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이죠. 6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자, 일단 과학기술인공제회, 지난 2003년에 설립된 단체이니만큼 과학기술인 종사자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체이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그 과학기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이제 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저희가 현재 그 회원 규모는 한 6만 7천 명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운영 규모는 한 6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 2026년도에는
회원 15만에 자산 규모 20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제일 우선을 두는 게 과학기술인 연금 사업입니다. 예.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기본적으로 은퇴하고 나면은 네. 이제 노후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학연금하고 비교해서 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은 트랙을 밟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사학연금의 한 90%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이라든가 또는 정기예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목돈형 뭐 공제 사업이라든가 예. 그게 이제 정기예금이고, 또 적립형 그 공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일반 적금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0.5%에서 한 2% 정도의 높은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일단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그럼 안정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단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방금 뭐 연금 사업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업을 통한 자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연구원들의 6만 명, 이제 앞으로 예. 이제 15만 명이 될 텐데 그분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첫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은 저희 내부에 한 30분 정도의 그 자산 운영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외부에 보면은 국내외에 아주 신용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그런 자산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좋은 투자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수익성이 높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투자 심사를 하고 또 이중적으로 리스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건수로는 한 1.1%,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한 2%의 손실률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걸 포함하더라도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계속 예, 유지하고 예. 계시다는 예, 말씀이고요. 자, 과학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그런 실태를 살펴보면 뭐 복지 차원이나 이런 노후 보장 측면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소나 과학단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을 갖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그 연구원들, 회원들의 그 여가시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네. 또는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제휴를 통해서 좀 싼 값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대덕에는 그 많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골프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특별히 거기에는 이런 이런 복지 시설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은퇴과학자의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사이언스 빌리지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이곳을 공제회가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그게 이제 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고령자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예. 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분들 건강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까지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은 지금 7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 4월부터는 이제 입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마케팅을 위한 그런 준비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사장님은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이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1차관을 역임하시기도 한 만큼 정말 30년 넘게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계십니다. 자, 특히 올해는 R&D 규모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만큼 이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질적 성장은 못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짧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 추격형 경제 또 추격형 과학기술 정책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자 하고 이제 슬로건을 내건 게 아마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기초연구 예산도 늘리고 또 도전적인 연구,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연구 사업비를 대폭 늘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를 들려고 한다면은 저는 자율성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연구자의 자율성이요. 그렇죠. 연구의 자율성의 문제인데 선진국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인식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90년대부터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독일,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제가 봤는데 쥐리 공대 같은 데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구원들이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부실학회 참가 논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제 자율성 하면은 같이 따라 붙는 게 책임입니다. 사실은 자율성보다도 더 우리 과학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2013년도 통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총 연구자의 0.2%도 안 돼요. 굉장히 소수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때문에 99명이 다 이렇게 다 나쁜 집단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 우선 안타깝고요. 이런 이제 연구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실학회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일벌 100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부실학회 참여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들도 저는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 100개를 해야 한다 말씀이시고요. 자, 임 사장님 임기가 제가 알기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좀 지난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조직 운영 시스템, 그다음 위험 관리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니까 옛날에 자산이 한 지금의 반밖에 안 될 때 또 회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 그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산 20조 시대를 대비해서 좀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외부 감시 시스템도 좀 하나하나 이게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정비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복지 사업이 저희가 좀 생활 안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 중에서 과학기술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를 좀 하나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박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자, 회원 수가 6만 명이 넘는 만큼 그 책임감이 정말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안정적인 자산 운영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목 과학기술공제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 경쾌해지는 햇살과 달리 온종일 나른하고 입맛도 떨어진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이 찾아온 건데요. 자, 이럴 땐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봄나물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잘 씻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나물은 깨끗이 씻은 뒤에 조리법에 맞게 먹어야 하고요. 흰 쌀밥보다는 콩이나 보리, 파트에 넣은 잡곡밥이 봄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포근한 봄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